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1월 6일자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갚아도 없어지지 않는 빛의 비밀, 금융의 덫, 돌아가는 원리를 모르면 절대 벌 수 없는 돈, 자본주의 심층 분석, EBS 다큐멘터리에서 편집을 해 봤습니다. 금융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양적 완화라는 말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금 창조와 통화 승수라고 예금 창조 이런 용어도 소개를 도입부에서 하고 있는데 전에 이거를 몇 년 전에 제가 볼 것 같은데 이게 다시 유튜브에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연방준비은행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현대금융원리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BIS 기준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9%로 되어 있는데 이 다큐에서는 샘플로 10%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예금 고객에게 줄 돈으로 쌓아둬야 하는 비율이라고 쉽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은행이라는 게 생긴 것은 부르주아 자본주의 상인들과 국가, 영국에서 시작을 본격적으로 했는데 서로 연합을 했죠. 거래가 성립이 돼서 탄생이 된 거다. 그래서 어, 근본이제로 시작을 처음에는 했지만 현재로서는 신용 통화, 신용 창조, 그리고 이제는 금하고는 관계가 없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좀 비판적인 견해 인터뷰한 내용은 은행이 하는 것은 야바이 게임, 쇠 게임이라는 거, 이 쇠이라는 거 글쎄요. 이 쇠리 조개 아닌가요? 어, 잘 모르겠습니다. 요건 나중에 또 그냥 비유해서 한번 또 좀 찾아봐야 될 성격 같은데 편집을 하면서 그 생각은 못했네요. 우리 통화 시스템에 빚이 없으면 돈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FRB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은행도 돈의 양을 늘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FRB 아니더라도 한국은행도 돈의 양을 늘린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통화팽창,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오르는 경제 현상, 물가가 우리 요즘 오르고 있는데 경기는 디플레이션이죠. 이런 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적 완화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화폐를 치고 통화량을 늘림으로써 경기 방어와 신용 경색을 해소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뭐 로저 랭그릭이라는 사람은 새로운 천년을 위한 통화 시스템이라는 것을 또 설파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어쨌든 은행은 통화량 조절을 하는데 이자율로 통제해서 통화량을 조절하고 양적 돈을 풀 거냐, 그 다음에 화폐를 발행할 거냐 두 가지를 다 양날의 검으로서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뭐 한국은행 그 안에 내용도 이 말하자면 찍은 게 있는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자율 통제와 화폐 발행을 한다. 물가 안정이 명분은 아니겠죠. 실제 그 한국은행의 존재 가치도 물가 안정에 있다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디프레이션이라는 것은 통화량의 축소로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현상. 그러면은 통화량 축소라는 얘기는 그 금리가 올라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이
끌어들이는 거로 이 금리를 올렸을 때는 그래서 그 침체되는 현상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3.5%고 미국이 5.5%라면은 그것도 우리가 금리가 올랐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그 통화량이 축소가 되는 거라 그러면은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물가는 또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제가 제 수준에서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소비 물가나 이 먹는 물가는 올라갔어도 공산품 가격 이런 것들은 지금 내려가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월급을 깎는 경우도 나오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요게 방영될 때 시기는 좀 지금보다는 좀 전에 얘기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뭐 침체됐었다 해서 부동산 경기가 꽤 2010년도 에 맥시멈까지 올랐다가 좀 내려갔다가 문재인 정권 때 왕창 또 올려놨죠.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 정권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그 부동산을 또 부추겨서 올린 그런 거 거기다가 또 양적 완화까지 해가지고 양적 완화라기보다도 재정 지출을 늘려서 또 국가 그 재정 수지를 적자를 또 만들어 놓고 국가 부채도 뭐 많이 늘려놨다 이런 것도 우리게 기억이 납니다. 요거는 이제 방송 중에 한국 그 서울에 그 남 비행기로 찍은 건데 요거는 어딘지는 알겠어요. 대충 이게 어딘가 이렇게 보면은 근데 요거 찍힌 데는 이게 강북 같진 않아요. 강남 어디 같은데 요게 아마 그 테헤란로 쪽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강북에 이런 데는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음, 여기서 보면은 이쪽이 강북일 거란 말이에요. 강남이 아니고 요 숲이 있는 데가 뭐 어디 뭐 조금 더 가면은 뭐 청와대 쪽 이런 데 아니긴 아니면은 그 고궁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요건 뉴욕 맨하탄 에 대한 그 사진을 봤습니다. 앨런 브라운이라고 미국 공공은행연구소 대표. 이 공공자가 들어가면 이제 저는 요즘에 아주 무섭게 느껴져요. 이건 민주적인 시스템이 아닙니다. 은행가에 의한 민간은행 시스템입니다. 미국 FRB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미국이 기축 달러가 기축 통화로 그 얘기하는데 국제거래에 통용되는 결제 수단. FRB에 대해서는 간판은 Federal Reserve Bank라고 되어 있는데 공식 명칭은 The Federal Reserve System.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과 약 4,008개의 일반은행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민간은행이다 하는 얘기는 저는 알고 있었고 미국이 건국할 때부터 그거를 국가가 있으면은 뭔가 야로가 생기니까 우리는 건전하게 시작하자.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됐다는 설로도 합리화했다는 얘기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돈의 큰 그림을 보려면 미국의 금융 정책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마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또 그 이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도 FRB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죠. 지금 미국도 41조 달러인가? 그게 이제 그 정부 부채로 돼 있다는데 또 그 국채도 많이 발행을 해서 FRB에서 그만큼 달러를 국채 발행을 하고 달러를 줬겠죠. 그럼 민간은행이 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정부도 갚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미국은 안 갚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 정부가. 이자는 나가겠죠. 이자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은 민간은행이 글로벌 금융 세력으로서 전 세계를 현재 지배하고자 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글은 저한테 이 다큐를 다시 한번 보시라고 그것도 소개를 해준 4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그 40대 초인데요. 이름 저기 그 나이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시진핑이 중국 고경제 성장 피크 때 경제 제한에 들어간 이유가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게 다큐를 소개할 때 글로벌 금융 세력들의 그 횡포에 못당 아주 그냥 짜증난다. 아, 자본주의 구조가 사회주의의 통제 안에서 사회 지도자로서 수요 공급 조절에 들어간 것이다. 자기는 그렇게 해석한다 이게요. 왜?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중국이 경제 발전한 것은 그 시장 자본주의를 금융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가 주석이 되면서 이제 그 상하이방 등소평부터 시작해서 중국 경제가 발전했지만 이제 잡아 죽이기 시작한 거죠. 숙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중국 경제가 디프레돼도 좋다. 그건 각오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국가는 근본주의만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총생산 자원을 그때그때 수요로 공급해 해서 하긴 하는데 물가가 변하니까 이게 이제 압축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온 것 같은데 그 사회 대표가 정책을 잘 세워야 한다. 그렇게 해본들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곡점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문자로 보내온 게 돼가지고 나라별 환율이 그때그때 변하기 때문에 서민이야 그때그때 어떻게 적응해 생존할 것인가가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음, 그런 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그래도 잘 생존하고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개인적인 어떤 생활인으로서의 의견을 보내온 것을 제가 좀 오늘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은 의무감 같은 게 들어서 이렇게 좀 그 정리를 해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정리해 보면은 요게 이제 그게 금융자본주의가 문제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갈등 대립으로 해야 문제라는 것을 확실히 고쳐 말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우리 그 전 세계에 돌아가는 그 화폐 제도는 신용화폐 제도죠. 그러면은 글로벌 신용화폐 제도를 위하여는 반드시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할 권한을 가져야 된다.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가지려고 해야 한다면은 반드시 국가 자본주의적 사회주의로 수용해야만 한다. 왜냐하면은 시진핑 입장에서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미국 그 양키 애들의 그 코쟁이 양키 애들의 이 횡포를 우리는 그거를 거기 우리 중국 경제에 적용할 수 없다는 둥,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수준으로 이제 생각나는 거 이유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이유라는 게 이제 원인 가정인데 원인 가정이 증명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한편으로는 글로벌 신용화폐 제도를 위하여는 반드시 이자율 통제를 해야 한다. 이자율 통제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금융 자본주의가 권력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자본적 사회주의와 글로벌 금융 자본주의는 갈등이 결국 형성이 된다. 이게 지금 미중 간의 대립으로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자유자본주의, 이게 금융자본주의라고 얘기했어요. 글로벌 금융 세력이 원하는 정치 체계일 것 같고요. 시가 얘기하는 거에서는 여기에 저항해서 국가 자본적 사회주의로 대항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음.
어쨌든 이해는 되더라도 주적으로 하갔어. 시진핑 엉아야. 당신은 나의 주적이요. 요것은 변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다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은 자신이 일부 내상을 입더라도 미국 내 여러 가지 이 중소형 그 은행들이 이 파산을 하더라도 중국을 제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중국 이후 거기다 이제 한국까지 포함해서 등 금리 인상으로 경제는 어, 디플레이션이 되어가고 있다. 중국이 손을 들기 전까지는 금리를 유지하려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달러 기축통화를 벗어나려는 몸부림으로 또 이해는 됩니다. 우리 그 시진핑 엉아의 그 행보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서구 자본주의 언론 뭐 이런 쪽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그 비판적인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사고방식도 그렇게 좀 돼 있는 거 현실인 건 맞고, 요거는 뭐 이제 그 나중에 나중 얘기고, 이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게 지금은 같이 짝짝꿍이 맞는다 그래도 대립되는 시기가 언제 올 거다 하는 게 이제 제 견해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중국의 디프레이션을 보고서 일본 언론들은 뭐 계속 연말에 이런 뉴스들을 끄집어냈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해왔는데 중국이 그 길로 들어서느냐, 뭐 이런 쪽으로 표현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 30년을 그렇게 저성장을 하면서 제로금리를 유지하면서 고수했던 이유가 금리를 올려서 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금리 말하자면은 앵화 가치를 올려가지고 수출이 안 되면서 경제 성장이 더디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글로벌 금융 세력의 그 힘에 눌려가지고 좋다. 우리 이렇게 30년을 그냥 살자.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살아야지 해서 30년 세월이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인플레가 막 대기고 또 엔화 가치가 조금 떨어지니까 어, 그 젊은 세대들이 깜짝 아니 세상이 물가가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물가란 것은 안 변하는 건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 일본 젊은 MZ 세대들은 이런 세상이 30년 동안 커오면서 30세가 될 때까지 물가 오르는 것은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일본도 물가가 조금씩 오르고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자 미국 다음에 중국도 쓰러지고 미국도 좀 힘들어지고 이제 일본이 이제 뜰 때다 하는 극우 세력들이 이제 또 의견들을 내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일본 극우 세력이 아인슈타인 싱크로니시티를 또 그 그렇게 발언하면서 이 미래는 일본의 시대다 하면서 또 이런 아주 거창한 그런 세계관의 변화에 대해서도 그 소개를 했는데 야마자키 요오세라는 사람이 처음 들어보는데 예, 그 다음은 일본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는데 그 일본의 그 다음 시대에 대한 의견을 또 그 의견을 내겠다 그래서 나도 뉴스를 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주장하려는 건지 이 사람이. 그래서 사실 싱크로니시티 이 기사를 통해서 이럴 때 이제 시사 상식을 배우게 돼요. 공시성, 동시성 현상 해가지고 어, 그 위키백과에 나온 나무 위키인가 뭐 거기에서 나온 거를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에, 잘 생각을 해봐도 이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기업 경영의 인과관계를 도입하고 과학적 사고방식을 도입한 그 골드랩 박사가 양자역학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분이 양자 물리학 박사이기 때문에 이런 칼융이 제시한 이런 그 동시성, 비인과적 연결고리 이런 거를 모를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 상관관계가 또 아니죠. 이 영역이 좀 틀린 얘기입니다. 그 비인과적 법칙이 있다는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것이 상관관계는 아닌 것은 확실한데 현재까지 제 생각은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그 공식성에 대해서 기업 경영은 거기까지 갈대사항은 일단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약이론의 그 창시자인 골드랩 박사가 양자 물리학 박사면서도 이 공식성 뭐 이런 것까지 기업 경영에는 뭐 언급을 한 게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데 일본 이 야마자키 요세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공식성을 얘기하면서 세계관이 바뀌면서 뭔가 일본의 그 지대한 역할에 대해서 극우적인 입장에서 다음 글을 또 게재하려는 모양입니다. NSI라고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10대 원장의 반장시 전 일자리 수석이 원장이 됐답니다. 한국경제에서 오늘 그 보도가 된 내용인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거창하네요. 반장식 저 청와대 일자리 수석 67세? 나이가 제대로 된 거야? 저하고 거의 갑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 10대 NSI 원장에 취임했다고 밝혔다. 행정고시 20일에로 공직에 입문한 반 원장은 기획예산처에서 재정운용실장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지냈다. 장관까진 못해보네요.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수석, 한국조폐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NSI는 1991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으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등을 연구한다. 비영리 민간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몇몇이 그 세워진 그 이사장으로 돼 있는 사람이 강경식 씨인데 어디서 많이 이름을 들어봤는데 전 경제부총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 애들이 나가가지고 하나의 재단을 만든 건다. 그게 뭔 돈으로 이런 재단 만들면은 그 기획재정부 예산에 또 이렇게 뭔가 그 재단으로 등록을 하면은 어 뭔가 그 연간 사업 뭐 이런 걸 내주면 또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도 이권 카르텔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2012년 뉴스가 찾아지는데 강경식 이분이 이제 강경식 씨를 찾아봤더니 전 부총리가 예전엔 적자 예산 편성은 금기였다. 이렇게 이제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했는데 현재 이제 지금의 그 재정 적자에 대해서 그 좀 옛날부터 그 좀 쓴소리를 했다. 이 기획재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은 옛날에 적자 예산은 그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복지 뭐 이런 것도 국가가 경제 발전하면서 거기에 상하게끔 그게 되는 거지. 무조건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늘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입장이긴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그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보루인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엘리트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뭐 소일거리 삼아서 재단 만들었다 이게요. 근데 돈은 아마 그 기획재정부 예산에서 밀어주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좀 밝혀봐라, 니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핵심적인 게
여기에서는 국가전략경제경영연구원이라고 거창한데 요게 이제 자기네들 생존을 위해서 제 생각인데 NSI는 이름은 똑같은데 New Society Institute로 변경하였습니다. 요거 정체성이 변경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요즘에 소사이어티라는 말 들어가면은 좀 뜨끔뜨끔합니다. 그 사회주의 사상 때문에 그 사상 때문에 어떤 경우는 행동이 너무 거칠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사회 재단, 새 사회, 뉴 소사이어티, 새 사회, 오픈 소사이어티도 아니고 열린 사회도 아니고 클로즈드 사회도 아니고 새로운 사회는 도대체 뭐냐? 모르겠지만은 그런 비전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해 보면은 자가 젊은 세대를 교육하겠는데 공동체 의식을 가진 리더다. 그러면 이 공동체도 커뮤니티, 공동체, 커뮤니티란 말이에요. 이게 공산 사회주의 용어들을 얘네들이 쓰기 시작하고 있어. 이거 좀 이상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 물론 한반도 선진화재단이라고 그 보수 성향이 있는데도, 어, 거기에서도 그 자기네들 이 사상이 공동체 자유주의라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공동체라는 말 좋은데, 카톨릭에서 많이 공동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이 공동체라는 것은 커뮤니티 이런 것은 산업이 농업사회 때나 통용되던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사회에 와서는 공동체라는 것은 공산사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뭔가 얘네들이 그 정체성, 저 밑에 얘기를 썼는데, 이권 카르텔 같은 성격의 재단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재무 출신 애들이 뭔가 색깔을 바꾸는 것 같다. 그만 은퇴하고들 집에 가서 쉬시기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상학과, 수색, 엄연히 사망자 98명, 안부 불명, 어, 211명, 단수 정전 해소, 노토 지진. 요게 1월 6일 날 11시 40분의 뉴스인데요. 그리고 또 대피소에 3만 1000명이 지금 몸을 대피하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요런 시의 얘기고, 오후 4시의 뉴스는 사망자가 110명으로 늘었고, 안부 불명은 210명, 이렇게 됐답니다. 사망자가 또 좀, 열 몇 명이 더 늘어났네요. 그리고 저기 날씨도 6일과 8일 사이 오늘부터 날씨가 악화돼서 폭설 우려도 있다. 이렇게 돼서 그 지진 피해 복구가 또 사망자 이런 것도 좀 처리가 늦어질 것 같은 그런 천재지변 속에서 좀 화를 당했네요. 반도체 후공정 외주화 추세, 하나 마이크론 첫 1조 매출 예상, 장우정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보도를 했는데,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자 이름부터 이제 얘기하는 것은 개인 자유주의를 높게 사기 때문에 이 조직 이전에 조직 전에 개인을 앞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려도 사진이 나와 있는 경우 사진도 했습니다. 요즘은 하도 여성 기자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건 별도로 제가 하나 마이크론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좀 별도로 나중에 내일쯤 또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조 원료는 연결 기준이고 대박이란 표현은 가짜뉴스의 전형적 표현 아닐까.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관 그 1조 원 클럽의 연결로는 들어갈지 몰라도 재고 조정에 따른 물량 감소 뭐 이런 것들 등으로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2% 감소할 예정이다. 803억 원. 이거보다 더 내려갔어요. 개별로 보면은. 그건 내일 또 방송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1월 초부터 나오는데 용산 대통령실 난입 시도 대진년 이게 요거 약자로만 봐가지고는 무슨 대진 대순 진리회 뭐 이런 건가? 아, 이렇게 했는데 20명 현행범 체포. 김수현 기자가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했어요. 여기 조그맣게 하려니까 빈칸이 있어가지고 이 기자도 여성분이네. 요즘 남성들은 뭐 하고 있는가 몰라.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이네요. 이런 게 아직도 있겠지. 또뭐 좌파 사상 보수 꼰대들을 아주 싫어하는 젊은 애들도 있을 수 있겠죠. 대학생들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며 청사 내부로 난임을 시도하다가 경찰의 현행부로 체포됐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쪽지를 들고 뭐 이렇게 이것도 여자의 여성인 모양인데 여자애지 뭐 제 나이에서는 결국은 김건희 특검 그거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김건희가 이제 뭔 특검을 하라는 얘기인지 그게 뭐 무슨 비리가 있긴 있는 것 같기도 이렇게들 많이들 그 회자가 되긴 돼요. 음, 어쨌든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좀 무마가 아니고 거부하려고 특검 거부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뭐이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나중에 뭐 재상정하겠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파트 2도 그래도 얘기하다 보니까 30분을 잡아먹네요. 이상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뭐 내일 거르기는 편집하려다가 좀 이건 시기성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그냥 파트 2로 또 시간을 내 봤습니다.